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인 클루커스에서 데이터 팀과 그리고 게임 쪽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애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핸즈온 세션 세 번째 시간으로 코스모스 DB라는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실무에 관련되어 조금 더 알아야 할 코스모스 DB의 개요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몽고 API, SQL API, 그래프 API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핸즈온을 데모를 통하여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코스모스 DB 실무에 대한 개요입니다. 네, 발표되는 내용은 첨부된 링크에 GitHub에서 핸즈온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세션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네, 보고 계신 다이어그램은 코스모스 DB의 아키텍처 전반에 관한 그림입니다. 다이어그램의 최상위 계층은 코스모스 DB 계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기존 RDBMS와 비교한다면 서버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거는 RDBMS의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아래에는 많은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RDBMS의 테이블과 유사합니다. 컨테이너는 많은 물리적 파티션에서 제공되며 각 물리적 파티션에는 고정된 양의 SSD 스토리지 및 컴퓨팅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각 물리 파티션은 컴퓨팅 노드로 호스팅되며 각 파티션당 400에서 10,000 RU라는 스루풋에 대한 제한, 그리고 용량은 10기가라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파티션은 데이터에 많은 논리적 파티션을 보유하며 이는 장표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논리적 파티션은 각각 많은 아이템, 문서나 도큐먼트나 노드, 로우 이런 아이템을 보유합니다. 네, 보고 계신 다이어그램은 코스모스 DB의 아키텍처 전반에 관한 그림입니다. 다이어그램 최상위 계층은 코스모스 DB 계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기존 RDBMS와 비교한다면 서버와 유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DBMS의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아래에는 많은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테이블과 유사합니다. 컨테이너는 많은 물리적 파티션에서 제공되며 각 물리적 파티션에는 SSD 및 컴퓨팅 리소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각 물리 파티션은 컴퓨팅 노드로 호스팅되며 각 파티션당 400에서 10,000 RU, 그리고 용량은 10GB라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파티션은 데이터에 많은 논리적 파티션을 보유하며 이는 이후 장표에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논리 파티션은 각각 많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RU를 프로비전하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 혹은 컨테이너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프로비전하게 되면 동일한 파티션 키를 가져야 하며 기존 RDBMS의 인스턴스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후 장표에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컨테이너에 프로비전하는 방식은 각각 테이블마다 별도의 서버를 가진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티션 키는 컨테이너별로 상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장단점이 있으며 만일 파티션 키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으며 각각의 컨테이너의 용량이 굉장히 상이한 구조라면 데이터베이스에 프로비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모든 테이블에 플레이어 ID 혹은 유저 ID를 가지게 되기에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파티셔닝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는 컴퓨팅 노드가 배포됩니다. 물론 이러한 노드에서 얼마만큼의 메모리와 얼마만큼의 CPU가 배포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리퀘스트 유닛, 줄여서 RU는 이러한 컴퓨팅 파워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파티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RU의 소모 방식은 쿼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1KB의 도큐멘트를 가정했을 때 단일 도큐멘트를 읽는 데는 1RU가 소모됩니다. 인서트의 경우 이거보다는 조금 많은 RU가 소모되며 업서트는 읽고 삭제하고 삽입됨으로 가장 많은 RU가 소모됩니다. 쿼리는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스캔 방식이나 시크 방식에 따라 RU 소모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RDBMS의 실행 계획과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U 비용은 또한 오른쪽에 보이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먼저 1K의 도큐먼트가 한 개 읽는데 1RU가 소모된다면 도큐먼트 사이즈를 그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큐먼트가 너무 크게 되면 소모되는 RU가 많고, 업데이트나 인서트, 업서트의 경우 읽고 삭제하고 삽입되면서 더 많은 RU를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코스모스 DB는 자동으로 인덱싱되므로 코스모스 DB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수동으로 인덱싱을 하는 것이 훨씬 RU 소모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템 항목도 너무 많아진다면 오토 인덱스로 인해 모든 항목에 인덱스가 걸리기 때문에 아이템 항목에 대해 인덱스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도큐먼트 형태의 노시컬을 사용을 했고, 만약 플레이어, 아이템 등 플레이어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도큐먼트에서 관리했다면 코스모스 DB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DB로 변환할 때 플레이어, 아이템, 이런 잦은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테이블에 대해서는 도큐먼트를 나눠서 분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일관성 레벨에 따라 소모되는 RU도 다릅니다. 강력한 일관성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RU가 소모되며 완화된 일관성을 사용하게 될수록 RU 소모가 적어집니다. 환경에 따라 적절한 일관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읽기 쿼리에 대해서 스캐닝을 하게 되면 읽는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RU 소모가 커지게 되므로 적절한 파티션 키 및 인덱싱을 통하여 최대한 포인트 시크 연산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코스모스 DB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파티션 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파티션 키에 대한 개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파티셔닝에 대한 예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게임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파티션 키를 클래스로 지정했다고 가정하고 RU는 6만 RU를 프로비전했다고 가정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 파티션은 10기가의 사이즈와 10,000 RU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10기가를 넘어가거나 10,000 RU를 넘는 액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리 파티션은 자동으로 분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이는 데이터는 워리어, 힐러, 로그, 메이지 총 4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파티션 키로 선택했습니다. 6만 RU를 프로비전 했지만 파티션 제약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4개의 클래스가 같은 물리 파티션에 위치하며 10,000 RU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파티션이 초기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서 10,000 RU가 초과되거나 10기가의 용량을 초과하게 된다면 파티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4개의 클래스가 각각 2개의 클래스를 가진 2개의 물리 파티션으로 자동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때 각 파티션이 10,000 RU를 사용하므로 이제 총 20,000 RU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클래스에 대한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아서 메이지 클래스가 오버파워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들은 메이지 클래스를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겠고 그로 인해 이번 파티션이 더 빨리 용량 혹은 RU 제한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파티션이 2번, 3번 물리적 파티션으로 분할되게 되고 이제 총 3만 RU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밸런싱에 어느 정도 성공하여 다른 클래스의 사용자도 늘어나서 1번 파티션과 3번 파티션이 용량 제한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파티션은 총 4개로 분할하게 되며 총 4만 RU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표로 했던 6만 RU를 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클래스가 4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RU는 보시는 바와 같이 4만 RU가 최대이며 더 이상 파티션은 분할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메이지 클래스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10기가를 초과해 버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더 이상 파티션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스템 장애로 이어질 것이며 이때 돼서야 파티션 키를 다른 키로 선택하고 데이터를 다시 분산하고 점검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시간 동안 서비스는 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는 만약 로그 데이터를 쌌는데 파티션 키를 연월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RU는 만으로 배포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2월이니까 라이트에 대한 로드는 2021-0이라는 파티션에서만 담당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데이터베이스에 혹은 컨테이너에 10,000 RU를 배포했고 그에 대한 소비를 온전히 하고 싶지만 실상은 다르죠. 2021-0이라는 파티션만 사용하게 되고 고작 2,500 RU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용량이 더 늘어나고 시간이 더 지난다면 더 적은 RU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작은 단위로 이렇게 정적으로 파티션 키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파티션 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DB는 자체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분할할 수 있는 파티션 키를 갖는 것이 최적입니다. 플레이어당 유니크한 플레이어 아이디를 파티션 키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처음 배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만 RU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의 파티션에요. 모든 플레이어가 하나의 물리 파티션에 위치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해시 테이블 방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두 연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총 6만 RU가 프로비전되어 있기에 최대 6개의 물리 파티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10기가의 제한을 초과하게 되면 표와 같이 모두 6로 3개씩 2개의 물리 파티션으로 분할하게 되며 우리는 총 2만 RU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개의 물리 파티션은 비교적 고르게 분산될 것이며 두 파티션이 10기가의 제한을 도달하는 데는 비슷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개의 물리 파티션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는 목표했던 6만 RU를 근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파티션은 마찬가지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 모든 물리 파티션이 10기가라는 제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에 보이듯이 물리적 파티션이 늘어나서 총 9개의 파티션으로 분할이 되었고 또 총 6만 RU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 파티션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 물리 파티션에 대한 프로비전된 RU는 6666 RU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아이디는 동일 시점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능과 처리량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6만 RU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상당히 좋은 파티션 키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애저 코스모스 DB를 배포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며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애저 포탈인데요. 여기서 제가 미리 코스모스 DB를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추가하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탈에서 코스모스 DB 계정을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구독, 그리고 리소스 그룹은 그 리소스 단위의 그룹인데 이거를 새로 만들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리소스 그룹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정 이름은 유니크한 계정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API라고 나눠 있는데 지금 제공되는 API는 코어, SQL이라고 되어 있고 코어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이 SQL API가 사실 코스모스 DB의 메인이 되는 그 API이고요. 나머지는 엔진 자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API 형태로 기능이 제공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DB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API를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용량 모드는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한 달을 주기로 봤을 때 사용량이 거의 없다가 가끔가다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더 맞는 용량 모드입니다. 네, 그리고 계정 유형은 프로덕션이나 비프로덕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리적 중복이나 다중 영역 쓰기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접속을 허용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애저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에만 허용을 할 것인지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가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해당 네트워크와 서브넷을 사용을 해서 허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인터넷 통신을 전체적으로 막고 내부 네트워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백업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적인 백업은 주로 스냅샷 백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 백업은 RDBMS에서 어떤 로그 백업을 하듯이 이 백업을 사용하게 된다면 특정 시점으로 복원을 하는 등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정기 백업에 비해서 약간의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포탈에서 코스모스 DB를 생성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인 기능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각 API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몽고 API입니다. 만약 기존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임이나 혹은 서비스가 몽고DB로 서비스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싶으며 코드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그리고 파스 형태로 관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몽고 API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존 코드에 대한 큰 변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브러리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파티션 키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기존 몽고DB에서 샤딩을 사용했다면 샤드를 파티션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몽고 API를 사용을 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핸즈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GitHub에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핸즈온을 위해서 준비된 자료라서 사실 오늘은 웨비나이기 때문에 데모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진행할 핸즈온은 코스모스 DB 몽고 API를 배포하고 그리고 몽고 덤프로 애저 코스모스 DB에 임포트하는 익스포트 임포트하여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과 그리고 몽고DB의 GUI 툴인 로보3T를 사용해서 접속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몽고DB의 쿼리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리고 인덱스를 추가하는 그런 핸즈온을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리소스는 지금 여기 GitHub에 보이듯이 리소스 그룹 그리고 계정명 이런 API 이런 항목들을 입력을 해주시고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생성된 코스모스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저는 기존에 다른 VM을 하나 생성을 해서 로보3T랑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쿼리들을 실제 생성된 몽고3T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몽고3T에 접속을 하는 방법을 만약에 기존에 몽고3T를 사용해 보신 사용자분들이시라면 쉽게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연결 문자열이라는 그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서 이 호스트는 IP라든지 그런 엔드포인트가 들어가는 곳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포트는 몽고DB랑은 좀 다른 포트를 사용합니다. 10255라는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네임에 이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몽고DB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는欄에 이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전체가 묶여있는 이런 커넥션 스트링도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다른 코드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이 문자열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어드레스, 엔드포인트, 그리고 포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명은 그냥 기본으로 어드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명,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SSL 같은 경우에는 셀프 사인드 SSL을 사용을 해야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없는데요. 지금 핸즈온에서 사용했던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쿼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db.run 커맨드 해서 커스텀 액션이라는 거는 기존 몽고DB에는 없는 건데요. 예, 그 코스모스 DB에서 별도의 뭐 데이터베이스나 컬렉션을 생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코스모스의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커스텀 액션이라는 항목으로 쿼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as cosmos test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는 컬렉션을 manRU를 지정을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다시 GitHub으로 돌아와서 지금 기존에 몽고DB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몽고 익스포트 임포트 할 때 몽고 덤프나 몽고 임포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대로 임포트를 해보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파워쉘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저는 미리 좀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몽고 임포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코스모스 DB 몽고 API에서는 몽고DB의 그런 익스텐션 도구인 몽고 임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데이터를 줘야 하면은 기존 몽고DB에서 사용하던 그 쿼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뭔가 차이점은 있는지 몽고DB 쿼리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핸즈온에 있는 내용 중에 쿼리들을 가져와서 이쪽에서 실제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행한 쿼리가 얼마의 RU를 소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쿼리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리퀘스트 차지가 8.58, 그러니까 RU 소모가 8.58만큼 소모가 된 거고요. 몇 개의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이 정도가 소모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확인을 해서 나의 환경에 맞는 RU를 프로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기존에 사실 몽고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리들을 예시를 가져온 건데요. 대부분 동일하게 기존의 몽고DB에서 사용하던 것과 다를 바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다중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몽고DB의 어그리게이트 파이프라인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RU 소모가 좀 높죠. 자, 마지막으로 이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이 이유는 인덱스가 추가되지 않은 속성에 대해서 소트 연산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트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다 하면은 인덱스를 추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실패했던 동일한 쿼리인데요. 여기서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동일한 쿼리를 다시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단순히 소트뿐 아니라 몇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확인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RU 소모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오토 인덱스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쿼리를 사용할 때 보시면은 물론 여러 데이터를 가져오긴 하지만 지금 리퀘스트 차지가 518이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풀테이블 스캔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RU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더 높은 RU가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주 검색하는 속성이고 그리고 인덱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덱스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518 정도의 RU가 소모됐는데 인덱스가 생성이 된 다음에는 9.46으로 굉장히 작은 RU가 소모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 사실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인덱싱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쿼리들 테스트들을 좀 충분히 확인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만약에 서비스 되고 있는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을 그대로 진행할 때 코드상에서는 얼마만큼의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발 머신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기존에 몽고DB를 사용을 해서 개발되었던 그냥 간략한 샘플 웹사이트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네, 이런 그냥 기본적인 샘플 페이지이고요.
아이템과 유저라는 테이블에 더미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놓고 그거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뭐 계정들이 있고 뭐 여기서 뭐 닉네임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웹페이지인데요. 딜리트도 동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유한 아이템들 이렇게 리스트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웹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를 그대로 만약에 코스모스 DB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그 몽고DB로 되어 있던 커넥션 스트링에 그 코스모스 DB로 접속할 수 있는 커넥션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은 데이터가 없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사실 기존 데이터를 익스포트, 임포트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코드와는 전혀 다른 것이 없고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브러리도 보시게 되면은 몽고DB 비슨이라든지 몽고DB 드라이버 이런 범용적인 몽고DB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패키지도 몽고DB 비슨, 몽고DB 드라이버 이렇게만 사용이 되고 있고 코스모스 DB를 위한 드라이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동일한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에디트, 딜리트, 그리고 보유 아이템 뭐 이런 정상적인 동작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드라이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기존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모스 DB의 몽고 API와 그리고 몽고DB 기존에 사용되던 몽고DB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SQL API에 대해서 간략하게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Azure Cosmos DB SQL API를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DT를 사용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그리고 SQL 쿼리 테스트, 인덱스 추가,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해서 대화형 코드 적용. 네, 뭐 이런 형태의 저희가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핸즈온에서 데모로 변환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생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이런 핸즈온을 실제로 진행해 보실 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그 코스모스 DB 어카운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DT라는 그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가지고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SQL 쿼리를 사용을 해서 한번 쿼리를 하는 것들을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RDBMS 쿼리를 사용하는 문법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테이블명 대신 컬렉션에 대한 알리아스가 지정이 바로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각각의 쿼리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JSON 형태의 도큐먼트를 가진 코스모스 DB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애디셔널 되는 컬럼을 갖는 아웃풋도 이런 식으로 네,
가질 수 있습니다. 네임을 컨트리를 갖고 리전으로 갖는 LOC라는 도큐먼트가 동적으로 생성이 된 것이죠. 네, 이런 카운트라든지 이런 그룹핑 쿼리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이 쿼리만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쿼리를 실행을 할 때 밑에 쿼리 스탯으로 쿼리가 어느 정도의 그 RU를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룹핑 쿼리를 했는데 41.03 RU를 소모를 했네요. 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컬렉션 데이터들은 그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RU 소모가 적고 빠르게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SQL API는 기본적으로 자동 인덱스가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스케일 세팅 이쪽에서 보시면은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덱스 폴리시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항목은 지금 현재는 include pass가 루트 경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매틱도 true로 되어 있고요. 인덱스 모드는 이런 constant, non, lazy 이런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동기적으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지연된 인덱스를 그러니까 비동기 형태로 생성을 하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지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불일치 또는 불안정 쿼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OLTP 환경에서는 컨시스턴스 그리고 추가적인 인덱스가 필요 없다면 non 그리고 추가 인덱스가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반영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레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관련해서는 true와 false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include pass와 exclude pass가 있는데요.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항목들을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런 JSON이 있다고 살펴볼게요. 여기서 헤드쿼터의 인플로이 경로를 보시면은 여기서 인플로이죠. 이 경로를 만약에 인덱스 경로로 추가한다 하면은 이 도큐먼트 내에서 헤드쿼터 속성 항목 내에 있는 인플로이에 대한 이 값들만 인덱스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로케이션의 컨트리 경로들을 다 인덱스를 추가하고 싶다. 왜냐하면 로케이션 내 속성에 컨트리라는 항목들이 많을 수 있는데 한 도큐먼트 안에 그럴 경우에는 배열로 속성 내에 그 컨트리에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드쿼터 내에 컨트리와 인플로이 등 모든 항목에 대한 그 인덱스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헤드쿼터 경로 뒤에 스타를 표시하셔서 모든 항목에 대해 인덱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트북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SQL AP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트북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뭐 파이썬이나 스파크 이쪽에서 사용되는 이런 노트북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파이썬 3 그리고 에코 그리고 트윙클은 대부분 좀 그램린이나 이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C샵을 기준으로 데모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데모가 완료가 되었기에 이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컨테이너가 삭제가 됐고요. 저는 이 유저라는 컬렉션을 하나 추가를 하고 랜덤으로 삽입하는 그런 노트북을 하나 생성을 해서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각 셀마다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셀을 동시에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행 중인 내용이 표시가 되고 이 결과는 디스플레이 마크다운을 통해서 이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유저라는 컨테이너가 추가가 되었고, 지금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는 노트북이고요. 지금 이쪽에서 내용들이 랜덤 제너레이트를 샘플로 제가 올려놨는데 이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그 유저 이벤트라는 제가 항목을 객체로 등록을 해놨는데, 이 항목을 조회를 했더니 이런 테이블로 이렇게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그냥 내부에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테이블뿐 아니라 이런 각종 추가적인 그래픽 도구를 통해서 좀 더 가시적으로 노트북으로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밑에 노트북 업로드라는 항목으로 추가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어떤 사용하시던 제이슨 파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환경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할 때 애저 블롭이나 혹은 어떤 경로에 그 제이슨 파일을 올려놓고 이렇게 노트북에서 업로드 커맨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손쉽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컬렉션에 넣어주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애저 펑션과의 연동인데요. 이건 핸즈온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데이터베이스, 노시컬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2티어나 3티어 구조에서 최하단 티어에 존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의 변경이나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데이터베이스는 맨 밑에 꽁꽁 숨겨져 있는데, 코스모스 DB는 좀 컨셉이 다릅니다. 이 코스모스 DB는 데이터베이스의 트리거와 비슷하게 체인지 피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코스모스 DB에서 삽입되거나 변경된 데이터를 다른 모듈로, 다른 서비스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저 노티피케이션 허브로 전달을 해서 코스모스 DB에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어떤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알럿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림 어널리틱스나 데이터브릭스 등 스트리밍 분석을 하는 도구에게 리얼타임으로 전달을 해서 실시간 분석을 처리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경된 데이터를 오래 보존하고 싶다, 로그성 데이터를 이렇게 좀 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체인지 피드를 통해서 다른 스토리지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SQL API 데모였고요. 네, 이번에는 그래프 API 핸즈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프DB는 각종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DB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고 코스모스DB의 그래프 API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DB는 다음과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노시컬에서 도큐먼트는 벌텍스로 표현이 됩니다. RDBMS에서 릴레이션은 엣지라는 특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버텍스는 속성, 엣지는 관계입니다. HR 휴먼 리소스 데이터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RDBMS가 왼쪽, 그래프DB를 오른쪽에 두고 둘의 차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왼쪽은 RDBMS, 오른쪽은 그래프DB입니다. 인플로이라는 테이블은 사실 좀 더 보다 많은 컬럼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인크리먼트나 시퀀스인 ID, 그리고 사업명, 그리고 그룹이라는 엔티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룹과 인플로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 예시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RDBMS는 왼쪽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로우 그리고 3개의 컬럼이 존재합니다. 그래프DB는 벌텍스와 엣지 합하여 총 8개의 도큐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상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벌텍스는 5개이고요. 그리고 선으로 표현되는 멤버라는 엣지는 3개가 되겠습니다. 네, 모든 사원 정보를 출력하는 데는 위와 같은 쿼리를 사용합니다.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만약 하나의 사원이 여러 개의 그룹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는 한 명의 사원이 하나의 부서에 속하겠지만 어떤 회사는 한 명의 사원이 여러 부서를 가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 내부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여러 부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속한 클루커스에서도 여러 그룹이 존재하고 하나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그룹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은 게이밍 그룹이나 데이터 아널리틱스 그룹 이런 여러 그룹에 속해 있으며 또 그 내부의 데이터 아널리틱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확장되어서 데이터 어드민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3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각 파트들은 데이터 아널리틱스라는 상위 개념의 그룹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환경에 따라서 제가 근무하는 환경은 좀 그룹에 대한 복잡도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환경을 간략하게 RDBMS와 비교해 보자면 닷데다 관계이기 때문에 릴레이션 테이블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래프DB의 경우에는 하나의 엣지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하나의 엣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세일즈 그룹에 속한 모든 사용자를 가져오는 것을 쿼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를 아래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SQL 쿼리가 어때 보이시나요? 조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 쿼리에 비해서 좀 복잡하죠.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테이블 스키마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쿼리가 좀 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표현 쿼리에 대해서 그래프DB는 좀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이 아니라 수평이 아닌 그 상하관계를 가진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애저라는 그룹이 있고 그 하위로 세일즈와 엔지니어 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사원 관계에 있어서도 다이렉트 리포트를 해야 하는 매니저와 그리고 일반 사원으로 분류되며 이것들을 연관관계를 갖는 것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BMS에서는 추가적인 테이블과 로우, 컬럼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스키마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반면에 그래프DB는 다이렉트 리포트라는 엣지를 추가해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엔지니어링 그룹에 속한 멤버 중에 다이렉트 리포트를 받는 사용자의 이름을 가져오는 쿼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쿼리 복잡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RDBMS의 쿼리는 복잡해지는 반면에 그래프DB의 쿼리는 보다 가시적이고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복잡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RDBMS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릴레이션 테이블이 추가가 되고 외래키 등 제약 조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HR에서 사내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스키마는 변경이 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여러 버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RDBMS에서는 라이브 환경에서 스키마를 변경하기가 어렵죠. 이러한 버전 관리도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엔지니어 그룹에 0이라는 신규 입사자가 추가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RDBMS에서는 외래키 제약 조건에 따라 인플로이 테이블에 0 사원 정보가 추가가 되고 그룹 릴레이션 테이블에 추가가 되고 다이렉트 리포트 관계로 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에 반면 그래프DB는 0의 버텍스와 그룹을 다이렉트 리포트에 엣지가 추가가 되면 되죠. 관계가 늘어남에 따라 쿼리 복잡도도 늘어나게 되고 DB 쿼리도 늘게 됩니다. 실행 계획 그리고 인덱싱 등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프DB의 쿼리는 가시적이고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펄슨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모든 사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레이블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많은 표현도 가능합니다. 엣지 역시 단순히 알고 있다는 관계만 표현할 수도 있고 각 관계에서 레이블을 추가함으로 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을 핸즈온 데모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DB에 대해서 이렇게 핸즈온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미 데모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이와 같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입력이 되는 데이터들은 앞서 장표에서 PPT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벌텍스와 엣지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텍스를 추가하는 데는 뭐 이런 형태의 쿼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엣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엣지의 관계와 to, from 뭐 이런 관계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API의 핸즈온인데요. 지금 오늘 제가 핸즈온 할 내용들은 코스모스 DB의 그램린 API 배포,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삽입하는 내용, 그리고 간단한 쿼리 예제를 실행하고 기존 RDB SQL 쿼리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데모를 위해서 미리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놨고요. 이쪽 쿼리들을 보시면은 버텍스를 추가하는 쿼리, 그리고 엣지를 추가하는 쿼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쿼리들은 사실 초반에 익히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쿼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 좀 가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쿼리를 익히는 러닝 커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퍼티를 ID 그리고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버텍스 노드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가 된 버텍스 간의 어떤 그룹에 대한 관계, 그리고 뭐 멤버에 대한 관계, 그리고 다이렉트 리포트에 대한 관계를 엣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SQ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RDB 스키마 쪽을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MySQL에서 테스트하는 것과 그리고 이 그래프DB에서 테스트했을 때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브 그룹이 애저인 그룹을 갖고 오고 싶다. 이 쿼리를 예를 들면은 네, 다음과 같은 쿼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일즈에 속한 애저 그룹,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속한 애저 서브 그룹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이런 관계를 타고 들어가서 이런 별도의 노드에 대한 관계를 속성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쿼리를 한번 좀 SQL에서 표현하기 좀 복잡했던 엔지니어링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 중 다이렉트 리포트를 포함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갖고 오는 쿼리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용자의 이름을 갖고 오는 쿼리고요. 네, 리마, 저희가 예상하는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가 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세션은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핸즈온으로 진행하는 세션이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된 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진행할 수 있는 자리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김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